인어공주는 인간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왕자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되기로 한 인어공주. 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야 하고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어 죽을 수도 있다. 인어공주는 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을 애달픈 마음으로 직감했으면서도 왕자의 사랑을 갈구했던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인어공주의 선택도 심리학 법칙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심리학 법칙이란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발견한 만족자 법칙이다. 허버트 사이먼은 사람들이 행위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대화자와 만족자로 구분했다. 극대화자란 이 정도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으로 최고의 선택만 하려는 사람을 말하고, 만족자란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극대화자는 옷을 살 때 10곳의 가게가 있다면 10군데 다 들러서 옷을 고른다. 하지만 만족자는 만족스러운 옷이 나타나는 순간 더 이상의 옷가게는 찾지 않는다. 인어공주가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그러한 만족자 성향 때문이다. 인어공주의 언니들이 다른 사랑의 선택지도 많다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보라고 했지만 인어공주는 최고의 상대를 찾는 극대화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인어공주에게 왕자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한 최선의 선택지였고 더 이상의 탐색은 불필요했다. 끝내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지만 인어공주 스스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심리학 책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연령대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동화책. 우리는 보통 동화를 단순히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동화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과장되고 가끔은 억지스럽다 할 때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요, 동화만큼 다양하고 섬세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장르가 없다는 거 모르셨죠? 사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캐릭터와 장면들이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여러 고민들이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류해인 저자는 심리학 법칙들을 통해서 이런 인물들의 심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의 눈으로 동화를 살펴보면 이전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면의 진실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고요. 250여 페이지가 되는 책이었는데요. 2시간도 안 돼서 후딱 다 읽어버렸어요. 아니 왜 그렇게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 했으면서도 백설공주 그 인간은 왜 매번 낯선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고 난리야 했었던 것에 대한 답도 얻었고요. 벌거벗은 임금님 편에서는 왕따를 당할 바에는 그냥 틀려버리는 게 낫다 라고 하는 조금 희한해 보이는 우리들의 심리를 알게 됐죠. 그 동화에서 그 장면이 이런 인간의 심리를 말하고 있었단 말이야. 수없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뒷머리를 극적극적 해가면서 한 2시간 동안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친구들 만나면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싶어서 엄청 더 수다스러워질 것 같아요. 야, 너 그 동화 얘기 알지 그거? 너 그거 사실은 말이다. 그게 아니었다? 너 몰랐지? 막 이러면서요. 심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보겠다 이런 못된 심보가 아니라 원래 좀 부족하고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불완전한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좀 웃기고 말도 안 될 때가 있네. 그런데 어쩌겠어. 그게 우리들인데 하면서 인정하고, 이제라도 잘 알았으니까 이런 실수 저런 잘못은 피해 가보도록 해보자 하는, 참으로 따뜻한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심리학 도서를 보면 볼수록 하게 됩니다. 부디 이 동화 속의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힌트들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첫 말을 잘해야 한다. 비겁한 박쥐의 단내림 효과. 아주 먼 옛날 평화로웠던 동물 나라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사는 들짐승과 하늘에서 사는 날짐승이 서로 자기네 힘이 더 세다고 우긴 것이었어요. 이들의 전쟁은 끝이 날 줄을 몰랐답니다. 이 와중에 박쥐는 어느 편을 들까 고민했어요.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에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 들짐승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박쥐는 들짐승의 왕인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자님, 저를 보세요. 쥐와 닮았죠? 그러니 저도 들짐승이랍니다. 제가 들짐승의 편에 들어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사자는 박쥐를 조용히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대신 열심히 싸워야 한다. 네,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짐승이 돌멩이를 입에 물고 하늘에서 공격해 오자 이번에는 들짐승이 불리해졌어요. 들짐승은 날아오는 돌과 나무 조각을 피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쥐는 슬며시 걱정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들짐승이 지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박쥐는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수리님, 저의 날개를 좀 보세요. 저는 날짐승이랍니다. 그러니 제가 날짐승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해라. 독수리는 박쥐의 날개를 꼼꼼히 살핀 후 허락해 주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전쟁은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들짐승과 날짐승은 모두 싸움에 지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은 하지 말자며 서로 화해를 청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너는 날개가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우릴 배신하다니. 너같이 비겁한 놈은 여기 2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사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쥐를 닮았어. 그러니까 들짐승이지. 근데 날짐승이라고 하고 우리를 속이다니. 너와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어. 독수리가 말했죠. 그 말을 들은 들짐승과 날짐승은 박쥐를 둘러싸고 마구 꾸짖었어요. 박쥐는 너무 부끄러워서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흔히들 박쥐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많이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박쥐가 이솝 우화에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했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반면 혹자는 이런 박쥐를 처세술이 뛰어나다며 두둔하기도 한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심리학도로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박쥐의 설득 기술이다. 박쥐는 자신의 모습을 제3자가 먼저 무작정 판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자와 독수리가 박쥐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박쥐는 자신에 관한 특정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이러한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단내림 효과라고 한다. 단내림 효과란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모르는 걸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처음 주어진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박쥐는 이 단내림 효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들짐승의 왕인 사자 앞에서 박쥐는 자신이 쥐와 닮았다고 말했다. 이 정보를 들은 사자는 박쥐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대신 쥐와 닮은 점을 기준으로 박쥐를 들짐승이라 판단한다. 그런데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의 앞에서 박쥐는 자신의 날개로 독수리를 설득한다. 이에 독수리는 박쥐가 쥐와 닮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박쥐를 날짐승이라 판정한다. 이러한 단내림 효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 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방법은 이렇다. 한 사람에게서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의 값을 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값을 구하게 한다. 이때 종이나 펜,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학적 천재가 아닌 이상 대략적인 직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큰 숫자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제보다 작은 숫자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제에서 낮은 값을 답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말한 답의 평균은 첫 번째 문제가 512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250이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역시 앞에서 말했던 단내림 효과 때문인데 처음 제시된 숫자 1과 8이 각각 정신적 닻으로 작용해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내림 효과는 데니얼 카노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사이언스에 처음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실험 참가자들은 행운의 룰렛 돌리기를 했다. 이 룰렛에서 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사실 룰렛은 10 아니면 65 이렇게 두 숫자에만 멈추도록 미리 조작되었다. 룰렛을 돌리고 난 후 참가자들은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다. 1.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율은 방금 나온 숫자보다 클까 작을까? 2.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총 몇 %일까?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찍기 수준으로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 실험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룰렛을 돌려서 숫자 65가 나온 피실험자들의 질문 2에 대한 답의 평균값은 45%였고 숫자 10이 나온 피실험자들의 평균값은 25%였다. 행운의 룰렛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실험 참가자들의 대답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룰렛의 숫자와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판단의 출발점이 아무런 근거 없이 황당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에 영향을 받아 최종 판단을 한 것이다. 정신적 닻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가까운 예로 마트의 광고 기법을 들 수 있다. 마트에서는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일부러 높은 가격을 쓴 다음 그것을 빨간 줄로 긋고 그 옆에 낮은 가격을 적어 놓는다. 그러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닻을 내려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정치인들의 인상 형성을 들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복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하자. 유권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슬로건에 정신적 닻을 내리게 된다. 즉, 이 정치인은 복지에 힘쓰는 사람으로 인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단내림 효과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병역 특례나 부동산 투기처럼 안 좋은 사건을 끌고 와 반대당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정신적 닻을 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내림 효과는 정치인, 광고주, 협상가들이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박쥐는 뛰어난 협상가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기준점을 적절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럼 단내림 효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박쥐 이야기 끝에 나오는 사자와 독수리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사자는 박쥐가 들짐승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고 독수리도 박쥐가 날짐승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다. 즉, 자신이 애초에 접한 정보에서 반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처음에 접한 정보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정보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관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한 걸음 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단내림 효과를 써보자. 단내림 효과는 의외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가장 공정해야 하는 재판에서조차 그렇다. 재판은 흔히 엄밀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실험을 보면 그렇지 않다. 판사 158명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보통 5년 이상의 형벌인 강간치상 사건을 모두에게 똑같이 보여주었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서는 검사가 2년을 구형했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10년을 구형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집단에서는 검사가 아무런 구형을 하지 않았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검사가 10년을 구형한 두 번째 집단과 아무런 구형을 하지 않은 세 번째 집단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의 평균은 약 57개월로 비슷했다. 그런데 검사가 2년을 구형한 첫 번째 집단에서의 판결 평균은 약 42개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무려 약 1년이나 낮게 판결한 것이다. 사실 검사의 2년 구형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낮은 형량이었지만 판사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주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단내림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물론 반대로 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다. 가령 배우자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라고 해보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단내림 효과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사고 싶은 게임기가 있는데 50만 원이라더라 하면서 일부러 큰 금액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는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어차피 그 금액에 살 것도 아니었고 단지 닻을 내린 것뿐이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이렇게 말해보자. 똑같은 상품이 중고거래에 10만 원으로 올라왔어. 40만 원이나 싼 거면 거의 거저야. 물론
이런다고 100%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최고의 선택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낫다. 인어공주의 만족자의 법칙. 인어공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왕자님을 향한 그리움이 날로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인어공주가 마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녀는 이미 인어공주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물약을 마시거라. 그러면 내 꼬리가 인간의 다리로 변할 거다. 육지 사람들이 인간이 된 너의 모습을 보고 황홀해서 넋이 나갈 테지만 너는 걸을 때마다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한다. 그래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떤 고통도 참겠어요. 잘 생각해봐라. 인간의 몸을 얻으면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단다. 결코 너의 아버지와 언니들이 사는 용궁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 게다가 왕자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물거품이 될 거다. 그래도 괜찮아요. 인어공주는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왕자를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물약을 얻으려면 그 값으로 목소리를 내놔야 해. 대신 너는 우아한 걸음걸이와 그윽한 두 눈을 가질 수 있단다. 어때? 이래도 인간이 되겠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싹둑 잘랐습니다. 가엾은 인어공주는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죠. 인어공주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마녀가 준 물약을 마시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인간의 다리와 맞바꾼다. 그런데 인간이 되면 걸을 때마다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인어공주는 기어이 인간이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만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을 한 인어공주는 과연 행복했을까? 인어공주가 태어난 곳, 즉 인어공주의 소속 집단은 바닷속 인어들의 세상이다. 하지만 인어공주가 속하고 싶은 집단은 바다 밖 인간들의 세상이다. 여기서 인간 세상이 인어공주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를 인어공주의 준거 집단이라고 한다. 준거 집단이란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 선택이 기준이 되는 집단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인어공주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인어공주의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바다 세계를 소속 집단으로 하면서 바다 밖 세계를 준거 집단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인간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는 우여곡절 끝에 왕자를 만나지만 왕자는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 왕자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인어공주의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만나러 온다.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인도 몰라보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왕자는 그만 포기해.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너는 다시 인어가 돼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칼을 쥐어준다. 인어공주의 언니들은 인어 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생각의 기준도 인어 사회에 있어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한다.
이런 언니들한테 인간이 되기로 한 인어공주의 선택은 당연히 무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어공주를 인어 사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다. 또 언니들에게 왕자를 칼로 찌르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왕자는 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언니들과 다르게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니들의 권유는 인어공주에게 엄청난 혼란과 갈등만 준다. 그러면 인어공주는 인간 세상을 택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을까?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극대화자와 만족자로 구분했다. 극대화자란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선택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극대화자는 선택하기 전에 선택 가능한 모든 영역을 확인하며 선택의 폭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극대화자는 옷을 살 때 10곳의 가게가 있으면 10군데 다 들러서 옷을 입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극대화자가 최고의 행복만을 노리기 때문이다. 반면 만족자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로 만족자는 일단 선택하면 다른 것을 더 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즉, 만족자는 최고보다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과 조건에 들어맞는 정도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만족자는 선택할 때 극대화자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다시 인어공주 이야기로 돌아가자. 인어공주는 인간의 다리를 얻어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들어맞는 선택지가 생기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보통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없으며 목소리마저 잃어버려야 한다면 좀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 자리에서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했으니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어공주는 만족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극대화자와 만족자가 선택하고 나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미국 스와스모어 대학의 슈워츠는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여러 대안을 비교하기 위해 많은 인지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기회비용이 된다. 즉,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다는 것이다. 내 선택이 최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 극대화자와 만족자는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극대화자는 미처 고르지 못한 다른 선택지들을 생각하면서 만족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선택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후회한다. 하지만 만족자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족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자신이 한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구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도 못하고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결국 물거품이 되어 영영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도 인어공주는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다. 그녀는 행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어공주는 만족자이기 때문이다. 만족자는 극대화자보다 언제나 행복하다. 극대화자는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택하고 나서도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인어공주의 이야기는 비극적이고 슬프다. 하지만 인간이 되기로 한 인어공주의 선택은 그 선택을 아예 안 했을 때보다 인어공주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왕자가 인어공주를 생명의 은인으로 기억해내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었을까? 왜 안데르센 작가는 인어공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걸까? 어쩌면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어차피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 한 몸 던져보는 것이 의미 있는 삶 아니겠는가? 라고 말이다. 한 걸음 더. 선택 결과의 좋고 나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 가지 않은 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말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모든 선택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먼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어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란 내 생각에 모순이 존재할 때 이런 모순을 불쾌하게 여겨 이를 감소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고른 선택지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이미 내가 선택한 것에 좋은 점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가령 검은색 자동차와 흰색 자동차 중에서 검은색을 선택했다고 하자.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색 차를 사고 나면 흰색 차는 금방 먼지가 껴서 관리하기 불편해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흰색 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반면 검은색 차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검은색 차가 더 세련된 맛이 있지 하면서 검은색 차에 좋은 점을 부각한다. 옷을 살 때도 그렇고 외식 메뉴를 고를 때도 그렇고 전자제품 살 때도 그렇다. 결국 좋은 선택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합리적인 사람도 가짜 뉴스를 사랑한다. 사또의 판결에 확증 편향. 어느 날 한 부자가 돈 1,500냥을 도둑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고을 사또가 범인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편 부자의 가족들은 부자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수양딸 아랑은 아버지가 너를 남에게 팔아버렸다는 이웃의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집을 뛰쳐나온 상태였지요. 아랑은 정처 없이 길을 떠돌다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돌쇠를 만났습니다. 돌쇠는 그의 주인이 준 돈 1,500냥을 가지고 장터에 가던 길이었지요. 그때 마침 고을 사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머슴의 손에 있는 1,500냥과 양반 여식이 머슴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겼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이 부자를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해 두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눈독 들이지 않을 사대가 어디 있겠는가? 또 여자 역시 늠름한 사내에게 어찌 기대지 않겠는가?
둘이 서로 눈이 맞았으니 함께 도망치려 한 것은 뻔한 일이로다. 한데 여자의 양아버지가 이를 반대하니 분명 사내가 부자를 죽이고 돈 1,500냥까지 도둑질을 한 것이 분명하렸다. 이것으로 범죄의 증거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여긴 사또는 즉시 두 사람의 목을 베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또의 아내가 머슴의 손에 돈 1,500냥이 있다고, 부잣집 몇식과 머슴이 함께 있었다고 하여 두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섣불리 판결을 내리지 말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후 부자를 죽인 진짜 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랑과 돌쇠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아랑과 돌쇠 같은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소연해도 사또가 그럼 범인이 내가 그랬소 하랴 하면서 범인으로 몰고 가니 말이다. 어쩌면 사또의 성급한 판단에 어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확증 편향 때문이다. 확증 편향이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마크 스나이더와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스원의 실험에서도 볼 수 있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은 여대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내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모든 여대생들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곧 만날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고르세요. 이때 질문들은 한눈에 봐도 외향적 또는 내향적 성격이 드러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과연 여대생들은 어떤 질문을 골랐을까?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골랐다. 즉,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 여학생들은 파티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처럼 자신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을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내향적인 사람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 여대생들도 시끄러운 파티에 어떤 점들을 싫어하십니까? 혼자 있으면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까?와 같은 질문을 선택했다. 만약 상대방이 위 질문에 답하면 여대생들은 역시 이 사람은 외향적이구나 혹은 역시 이 사람은 내향적이구나 하고 더욱 확실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위 예시처럼 편향된 질문에 답을 하면 당연히 외향적으로 보이거나 내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이 있다. 바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달리와 그로스의 연구다.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비디오에 나오는 저 아이가 상류층 자녀라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하류층 자녀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의 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아이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상류층 자녀라고 들은 집단은 아이의 학업 능력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류층 자녀라고 들은 집단은 아이의 학업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분명 같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똑같은 시험 점수를 제시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놓이거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진 생각에 맞추어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판단에 대해 일종의 집착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혈액형이다. 많은 사람들은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A형의 성격이라고 알려진 소심함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특성이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면 누가 A형 아니랄까봐 소심하기는 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예로 주식이 있다. 보통 주식을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더 집중하게 된다.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았다. 수출 계약이 변수가 많다와 같은 안 좋은 뉴스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성장할 것이다. 계약만 성사되면 수출량이 폭증할 것이다와 같은 좋은 뉴스를 더 믿는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어떤 부자가 1,500냥을 도둑맞고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사또는 마침 그의 수양딸이 1,500냥을 든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래서 사또는 뻔하지 뭐 하면서 두 사람을 추궁한다. 왠지 모르게 돌쇠의 눈빛은 사악한 것 같고 아랑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확증 편향은 왜 일어날까? 미국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무시해 버리는 쪽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려면 먼저 그를 둘러싼 주변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 정보를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내가 가진 기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다. 한편 확증 편향의 단점은 명확하다. 동화 속 사또처럼 자신의 생각만이 진실이라 여기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심리학자 달리와 그로스의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실험 참가자들은 상류층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하류층 자녀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에 답을 못하면 아이를 상류층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하류층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람과 돌쇠를 범인으로 몰았던 사또를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누구라도 인간인 이상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정보를 단순화해서 받아들이려는 뇌의 눈물겨운 노력 탓이다. 확증 편향은 특정 성향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확증 편향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냉철함의 대명사인 과학자들조차 실험할 때 자신이 세운 가설이 맞도록 실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가령 자신의 가설에 맞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역시 내 생각에 맞았어 하면서 실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덜 확인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설과 대치되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가설 자체를 다시 생각하기보다 실험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라고 여긴다. 이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과학 철학자 칼 포퍼가 정립한 반증 가능성을 사용한다. 반증 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모든 과학 명제는 반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가설을 생각해보자. 이 말은 절대적 진리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곳의 백조도 하얗고 저곳의 백조도 하얗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까만 백조가 나타나면 그 가설은 깨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조는 하얗지만 하얗지 않은 백조도 있다가 더 정확한 말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학은 점점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반증을 통해 기존의 가설에 있을 수도 있는 오류를 잡아내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말 그대로 편향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이는 외발 자전거처럼 불완전하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과학자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깨기 위해 연구한다. 인간인 이상 편견 없는 관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여라. 칼 포퍼는 기존 가설에 명백한 반증이 제시되었는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꽉 막힌 태도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열린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 이를 두고 대다수는 멋진 선택이라며 해당 연예인을 지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아빠 없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모두 불행하다는 통계는 없다. 이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현상에 대해 이건 무조건 진실, 이건 무조건 거짓이라고 못 박는 것은 칼 포퍼가 말한 대로 열린 사회를 가로막는 적이다. 그러니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